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를 이른바 우주 돋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력 렌즈를 이용해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를 중력 렌즈를 이용해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아벨 2744라는 거대 은하단의 엄청난 중력은 공간을 구부려 훨씬 멀리 떨어진 배경 은하들의 모습을 더 밝게 확대해 보여주는 중력 렌즈로 활용됐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있으며 우주의 시발점인 빅뱅이 발생한 지 5억 년쯤 지났을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우주 초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먼 과거를 보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은 무려 13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은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주가 탄생하고 수억 년 뒤의 은하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130억 년 전의 빛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네.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말 10억 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은하들이 만들어질 그 무렵, 그러니까 초기의 은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 초기의 그 모습을 네. 조사하는 데도 좀 큰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주가 우리가 빅뱅이라고 들었죠. 빅뱅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이제 은하가 되고 네. 그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130억 년 이상 전의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먼 과거의 빛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떠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이라고 하더라도 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1990년에 올라간 건데 지름이 2.4m짜리 이제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100억 광년 이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력 렌즈라는 거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럼 중력 렌즈가 도대체 어떤 렌즈인가요? 예, 이제 렌즈니까 일단은 렌즈를 확대해 보는 거죠. 네. 중력 렌즈, 중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 1910년대 그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상대성 이론,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130억 광년하고 떨어지는 은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아주 질량이 무거운 큰 그런 은하를 갖다가 렌즈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벨 2744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네. 실제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또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예. 나머지 95%가 암흑 물질이나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큰 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2744라는 은하단을 갖다 이용해서 중력 렌즈로서 더 멀리 있는 한번 은하를 관측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벨 2744 근처로 온 빛들이 휘어져서 이제 확대되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볼 수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밝게 보는 거예요. 정말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인 것 같은데 예. 이런 망원경들은 수명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 네. 허블 우주 망원경 이용해서 이런 중력 렌즈로서 관측한다는 생각도 대단한 건데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올라가면서 보통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10년 이상 쓰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벌써 24년이나 됐죠. 네. 중간에 계속 우주 왕복선이 가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버티라는 영화에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2009년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리를 했어요. 우주 왕복선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거의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10년 정도 쓰는 것이 이제 최대인데, 그래도 24년 이상 쓰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이후에 좀 예. 우리의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 다른 망원경들 어떤 게 예, 있는지도. 그러니까 뭐 이제 더 크고 더 네. 좋은 게 올라가야 되겠죠. 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건데 네. 역시 지름이 한 6.5m. 그러니까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지름이 한 3배 정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이 제곱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더 이제 빛을 밝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한 2018년경에 이제 올라갈 계획인데요. 네.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더 멀리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중력 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한정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중력 렌즈를 이용하지 않고도 거의 우주 끝부분까지 보겠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우주 정말 초기 모습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18년에 올라가면 그 더 멀리에 있는 우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미마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미마스 표면 속에 거대 바다 혹은 럭비공 모양의 거대 바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마스가 토성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발생하는 미묘한 흔들림으로 이 원인이 위성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에 이어 태양계의 새로운 오션월드 멤버가 되는 셈입니다. 아름다운 고리 행성 토성은 무려 62개나 되는 많은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 대한 화제거리도 무척 많은데요.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는 메탄호스가 발견이 됐고요. 엔셀라두스 내부에는 바다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미마스 내부에도 거대 바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 토성은 위성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이제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위성이 많은 행성이 토성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목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제 밝혀졌고, 근데 이 토성의 위성들 자체가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토성 주위에는 카신이라는 탐사선이 돌면서 토성과 그 위성들을 계속 관측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는 미마스라는 겁니다. 미마스는 지름은 한 400km밖에 안 돼요. 달보다 훨씬 작죠. 달의 지름 같은 경우는 3,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한참 작은 지름 400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 그 위성이 토성과의 거리도 한 18만 km밖에 안 됩니다. 지구 달 거리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위성이 훨씬 큰 토성 앞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훨씬 그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달은 지구에 잡혀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고 항상 같은 모습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훨씬 작은 이 미마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중력을 받기 때문에 역시 이 토성의 고개를 못 돌리고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이면서 돌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이거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는 거. 근데 미마스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겠죠. 멀어지면 좀 약해지겠죠. 그런 중력이 세다 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안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막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미마스라는 것이 토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이 한 6km 정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 내부에 바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좀 출렁거리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마스 표면에 한 20-30km 떨어진 그 안에 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핵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진짜 바다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도 궁금해요. 미마스도 그렇고 엔셀라두스도 그렇고 이 얼음 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있다, 녹아 있다, 바다가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생명체죠. 그래서 이 태양계 내에 아직은 지구밖에 없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마스 표면에서 얼음 화산이 뭐 솟구쳐가지고 거기서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또 미마스를 관측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별도로 보내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미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성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는 자그마한 위성인데 역시 여기 바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토성에는 타이탄이라는 게 제일 큰 위성이죠. 타이탄, 미마스, 엔셀라두스. 이름들이 참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이게 뭐냐면 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미마스도 그 거인족 중에 그렇죠.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성의 위성들은 행성과 관련된 겁니다. 목성이 주피터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럼 목성의 위성들은 제우스 신과 관련된 그런 신화 속의 주인공들인데 이 토성은 이 세턴, 신화 속이랑 크로노스하고 거의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 제우스 신의 아버지잖아요. 거인족들입니다. 그 거인족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마스도 있고 타이탄도 있고 그다음에 엔셀라두스도 있는 거예요. 거인족 중에 하나인 미마스. 이 미마스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거인족 중에 하나라는 이 미마스. 과연 이 거인 안에는 그 바다가 존재할까요?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금성. 그러나 실제 모습은 이런 예쁜 이름과는 다릅니다. 두터운 대기로 덮인 금성은 표면 온도가 무려 400도를 넘는 열지옥입니다.
2006년 금성 궤도에 진입한 후에 현재까지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수명을 다한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마지막 미션은 어떤 미션일까요? 저녁에 서쪽 하늘이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금성. 이 두 얼굴의 금성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이 비너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교수님, 예. 이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주요 임무가 뭘까요? 그 비너스 익스프레스 하니까 비너스, 금성을 여행하는 뭐 어떤 이 우주 여객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유주 열차 같고. 예, 이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2006년부터 금성을 탐사하고 있는 탐사선이에요. 네. 8년간의 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그런 탐사선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서 최후를 맞이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남은 연료를 가지고 이제 금성 대기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 130km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정규 임무는 지금 다 끝이 난 거죠? 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데 어차피 지구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금성 대기 속으로 내려가면서 금성 대기와 금성 대기 속에는 약한 자기장을 한번 측정해 보자. 네. 금성은 굉장히 대기가 두꺼운 행성이잖아요. 내부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화성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이거 표면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금성은 지구보다도 100배 가까운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를 시키거든요. 금성은 거의 거울이에요. 햇빛의 70%가 그대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성의 대기 속으로 한번 내려보내가지고 대기의 성분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금성 표면에서 한 130km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기가 많아지잖아요. 마찰도 심해지고 그럼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금성 표면 가까이 가면 거의 온도가 500도 가까이 올라가요. 400도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뜨겁죠. 또 금성 대기 속에는 황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부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성 표면 탐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 표면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금성 대기 성분이라든가 자기장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다시 올라올 힘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금성 대기를 좀 더 연구하고 올 연말 정도 거의 수명이 다해서 금성 속으로 이제 추락을 하겠죠. 네, 또 금성은요, 지구와 쌍둥이 별이라고도 예. 많이 불리잖아요. 크기도 그렇고 질량도 그렇고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네네.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사실 크기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모양만 같은 거거든요. 네. 크기만 같이 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금성은 너무 뜨겁잖아요, 표면이. 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표면 온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지구는 23.5도 기울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네. 금성은 물구나무 서서 돕니다. 오. 물구나무 서서 돌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야 돼요. 네. 천천히 돌겠죠. 예. 그래서 하루가 1년보다 더 길어요. 자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네. 거의 300일 가까운 정도의 자전 주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 성분도 지구는 주로 이제 질소, 산소인데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크기는 지구와 거의 같아가지고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지구와 너무 틀린 지구의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네. 인간들이 가장 가서 살기 힘든 곳. 그래서 모양만 같다고 쌍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열심히 금성 탐사 임무를 모두 마치고 지금 마지막 임무를 향해서 금성 내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비너스 익스프레스. 과연 그 수명을 다하기 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또 보내올지도 기대됩니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11월이 되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죠. 네.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네. 드디어 하늘에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이 추워지면 별들은 더 잘 보일 수 있죠. 네. 겨울이 되면서 이 추워지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별들이 좀 더 많이 반짝거립니다. 네. 그러니까 별들이 가장 예뻐지는 게 겨울인데 추워지잖아요. 보기가 힘들죠. 예, 보기가 힘들죠. 두꺼운 옷 입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새벽 하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하늘에서 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한 며칠 동안은 새벽에 수성이 보이거든요. 네. 수성을 보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물 숫자 수성이잖아요. 네. 근데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성에다 목숨 숫자 써가지고 수성을 보면
운이 좋아가지고 장수일 수 있다. 수성 아마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봐도 저게 수성인가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보시면 왼쪽으로 서쪽으로 굉장히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붉은색의 별인데요. 그게 아크투루스라는 거예요. 목동 자리에 으뜬 별입니다. 붉은색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거든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거보다 좀 더 밝은 게 보여요. 밝은 게 바로 이 수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크투루스가 거의 1등성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밝아요. 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을 보시면 붉은색의 별이 지평선 위에 있고 네. 그 오른쪽으로 그보다 조금 더 밝은 별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수성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한 3, 4일 정도로 계속 보이니까 꼭 한번 수성 보시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수성이 태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져요. 네. 일단 11월 7일 이제 입동이 되면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11월 7일이 이제 보름망인데요. 네. 겨울에 될수록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름달은 해가 일찍 지니까 일찍 뜨겠죠. 뜨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해가 뜨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네. 늦게 지겠죠. 그래서 보름달이 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네. 그러니까 해는 12시간 동안 못 떠 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될수록 보름달은 12시간 이상 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달 보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소원 빌기 좋죠. 그렇죠. 11월 7일 날 또 보름달을 겨울이 되는 첫 번째 보름달이 뜨니까요. 네. 소원도 한번 빌어보세요. 네, 새벽에 동쪽 하늘 보시면서 수성, 네, 또 수성을 보면 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속설도 있다고 하니까요. 수성도 한번 보시고 또 11월 7일에는 꽉 찬 보름달 보시면서 이 가을밤 나보시기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your eyes are bloodshot. Kowalski? Is this correct or what? And to think you went to Harvard. You gotta admit one thing. Can't beat the view. So what do you like about being up here? The silence. I could get used to it.